지난주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불작품 많았는데 오늘 단출하고 좋게 됐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것보다 조금 있을 때가 강의하기가 더 좋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오늘은 이제 이 주제가 상례이라고 하는 캐입니다. 우선 이제 이 캐의 생긴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 위에 요거는 간이라고 하는 캐입니다. 간. 그리고 요거는 산을 뜻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요거 요렇게 요거 위에 거 요거는 이제 산이고 밑에 거 요거는 뭐냐 하면 친이라는 캐입니다. 이 이제 이렇게 뜻을 지니는 진이라고 하는 캐인데, 이 진은 우레를 뜻합니다. 그래서 산, 우레, 산내, 이는 이 이제 주역이 이래서 이제 재미가 있는 건데, 이거는 요 글자는 요거 제대로 크게 하나 써드릴까. 이게 목이 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예요. 이게 이제 턱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턱. 이거 턱. 저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오시라고. 그 성이 못 알아들어도 이 마을에 계시는 분이거든. 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턱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음식을 집어 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턱이에요. 그래서 왜 이번에 이제 이 캐가 내가 들고 나오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안 들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가족에 대해서 내가 이거 좀 수정해야 되거든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은 유일하게 동물 가운데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물입니다. 요즘은 그게 무너져서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오랜 동안 우리 인류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잖아요. 봉양해서 이렇게. 그래 그걸 해서 한 가족을 형성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20세 이상 성장하면 아들, 딸이 밖에 나가서 새롭게 자기 가정을 꾸미고, 부모는 그냥 돌보지 않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돌보지 않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턱이니까 요거는 뭐예요? 음식을 씹어 먹는다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씹어 먹는 뭐예요? 봉양한다. 부모님을 봉양한다. 밥들을 모신다. 또는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그럼 턱으로 씹어 먹을 거 아니에요. 손님을 대접한다. 또는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 중에서 요즘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를테면 자원봉사 같은 걸 하는데, 연세 든 노인네들의 무슨 빨래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 해주는 것이 자원봉사의 대세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느 날도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가장 큰 도시가 되고 베푸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씹어 먹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턱이자라고 하는 이 글자는 턱이. 그래서 그런데 요
여기 이제 이 캐가 가지고 있는 모양새를 이래 보면 가운데는 다 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음에 음효로 돼 있고 제일 밑에와 제일 위에는 양효로 돼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모양이 요런 이제 주역에 이제 캐가 몇 개 있는데 요런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뒤집어도 갖고 뭐 오래 해도 이건 이제 요거 도표가 있으면 이런 건데 이렇게 해 놓은 거랑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는 거랑 똑같다 이게 모양이. 예, 그래서 이런 요렇게 된 캐가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 이걸 반대로 된 캐도 있어. 캐를 해가면 아 이게 뭐게 안 나와. 가령 예를 들면 요렇게 생긴 거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요렇게. 그럼 이거는 양효가 왜 위와 아래를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으면 이거는 양효가 가운데 있고 음효가 각기 아래 올라 이렇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 택이 이제 모택자입니다. 택풍. 요 위에 요거는 택이라는 캐고 요 밑에 요거는 바람이라는 캐예요. 그래서 캐의 이름으로 할 때는 요거는 손이고 요거는 뭐 그런데 그래서 요걸 갖다 대과라 이래요. 대과. 그 이제 중국의 이 내륙 지방에서 이 주역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주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상징하는 게 바다가 없고 못, 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바다라 하는 거, 참 택이라 하는 건 뭐예요? 저수지 큰 저수지잖아요. 물이 고여 있는 데란 말이야. 근데 그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이 고여 있는 거 밑에 바람이 못이 위에 있고 바람이 밑에서 불면 어떻게 돼요? 물이 한번 뒤집어지겠죠. 이 굉장히 큰 파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파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불안하고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대과야. 이 쾌의 이름이. 대가. 그 요거는 그러면 왜 거기서 했냐? 산내 진이라고 그러냐? 위에 산이 있고 밑에 내가 있는데 요거는 쾌가 생긴 모양새가 보면 요렇게 돼가지고 요 안에 요거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그런 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데 자웅이 결합하는 그게 남녀가 선교를 하는 모양의 형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왜 그런가 하는 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미술연자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런 것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딱 하고 요 이빨 모양으로 생기고 턱 모양으로 생기고 이렇게 음식을 씹어 먹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제 모양이 된 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수일 내가 요즘 어제도 나갔다 오고 아래도 나갔다 오고 며칠 동안 계속 나갔다 왔는데 뭐 하러 나갔냐?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뭐 출마한다고 무슨 뭐 출판 기념회를 하고 요즘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한다고 뭐 의정보고해야 한다 뭐 그래 그런 거 한다 뭐 있었는데 그 나를 그 중요한 초청 인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뭐 축사를 해달라 뭐 어쩌라. 내가 요즘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서 하는데 내가 이제 옛날에 뭐 이 시민사회 활동을 할 때 크게 그 사람을 이렇게 밑에 데리고 있으면서 불에 묻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뭐 출마를 하잖아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스님들이라는 뭐예요? 가고 얼굴만 이렇게 쑥 내밀고 그러고 뭐 무슨 활동비나 몇 푼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러면 그 역할이 다 끝나거든. 그러면 밑에서 실무 일하는 사람들이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또 해고 뭔가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뭐예요? 그 성과는 작다. 사람들이 와서 나보고 누가 스님이 다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왜냐면 내가 상인 대표하면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생을 시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부득이하게 축사를 해주는 경우가 근자에 한두 번 있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뭐냐면 나한테 스님 제가 이번에 될 건지 안 될 건지 주에게 캐를 한번 뽑아서 주십시오. 와 주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내한테 뽑아달라 하지 말고 네가 한번 점을 쳐봐라. 네가. 그러면 해석은 내가 해주마.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점을 쳐서 캐가 나왔는데 어떤 캐가 나왔느냐? 3내 1하고 하는 캐가 나왔어요. 그래 이제 오늘은 이 우리 박형종 씨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이게 흥미도 있거니와 요런 거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하나의 표본 본보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치니까 이제 점은 내가 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점을 친 거야. 당사자가 했는데 그 내가 뭐 결론적부터 얘기하면 축하한다. 너 이번 당선되게 돼. 네 캐가 나온 걸로 봐서 네 당선되게 돼. 그 어떻게 당선되게 되어 있느냐? 이거 보세요. 산이 이렇게 솟아 있죠. 산. 그 산 밑에 여기서 천둥 번개가 친다는 게 뭐이겠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폭발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른 설명이 아니고 이게 내니까 이게 내 천둥 내 번개 내 예? 내잖아요. 이 내가 여기 산 밑에 여기서 그 산이 위에 산을 상징하는 캐가 간이 요 위에 있고 그 밑에 이것들이 팍 폭발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폭발해서 일어나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출마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 하면 내가 평소에 무슨 남봉질이나 하고 살았다. 그러면 선거 기간에 이게 폭발해서 나온 게 뭐가 나오겠어요? 어디 바람 피우는데 거기에 감춰놓은 아들이 있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났는데 딸이 하나 있다 하더라. 이런 나면 선거 망해버리는 거지. 또 내가 이제 어디 뇌물 받아먹기를 좋아하고 어디 가서 무슨 좋은 배설 같은 걸 하고 이런 걸 할 때 그런 짓거리 한 게 있단 말이야. 그게 폭발해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상징이?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사람이 지극히 깨끗하고 청진하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 팍 폭발해서 올라오는 거는 뭐겠어요? 이 선거에서 인기가 치솟고 거성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당선된 거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주역점을 쳐서 해석행 중에서 내가 틀리는 일이 없더라. 한 번도.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당선되게 됐다. 그렇게 내가 해석을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걸 이제 누구라고 얘기해봐야 여기서 아는 사람도 있지도 않거니와 또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좀 프라이버시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왔었다. 거기까지만 그렇다 하잖아요. 이 해석이 그 산이 거기도 폭발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 이게 이 K의 기본적 해석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음식을 씹어 먹는 형국이니까 그런 게 뭐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봉양을 해서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잡수도록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그게 이 K의 상징이고 또는 내가 무슨 작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면 음식을 좋은 음식을 사람들한테 베풀어서 무슨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 여기에서는 이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오늘 들어도 제대로 배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뜻에서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해주고 온 얘기가 뭐냐 하면 그렇기는 하지만 네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시장반이 당선되겠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캐가 음식을 씹어 먹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는 캐고 또 이렇게 베푸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구제하고 베풀고 한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만큼 네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것은 뭐냐. 네가 시장을 출마한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들한테 더 많이 베풀고 음식을 뭐 베풀어라. 그러면 선거법 위반돼서 대부분 가죠. 식당에 가가지고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만 사주고 걸리면 바로 나중에 재판 들어가서 당선 무효가 되는 판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한테 적용하고 국회의원한테 적용하는 선거법이 따로 있고 대통령한테 적용하는 선거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선거법에 걸리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고 시장이나 국회의원도 선거법에 걸리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건데 다만 차이가 있으면 시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내지는 요런 뭐 자그마한 기초단체 장은 뭐입니까? 거기에 행정 지극히 시에 한 시가 있으면 시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의 행정 그것만 담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어떻게 돼 있어요? 권리가 이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이 시장이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도 그 지역에서 경찰서장, 법원장, 그리고 또 뭐예요? 검사장 이런 것을 다 시장이 지배하고 있다고 봐요. 가정해봐요. 내가 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가령. 근데 내가 선거법 위반이 됐어. 그럼 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야 법원장 임마 좀 잘해. 알아서. 그럼 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될까 이거 임마. 그럼 니 잘못하면 내가 그냥 가만히 놔두겠나 너 그냥 제깍 해버리지. 그럼 법원장이 아이고 시장님 뭐 무슨 뜻인지 말씀인지 잘 알아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뭐요 경찰서장도 불러가지고 야 임마 니 수수한다고 자꾸 껍질거리지 말고 잘해. 내가 그러면 내 있는 동안에 임마 너 하나 안 봐주겠나 내가. 아이고 예 참 감사합니다. 비리는 시장이 저질렀지만 축적하면 다 그거 가서 고맙다 하는 거야. 그걸 확대하면 이제 뭐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시장은 그렇지는 않거든. 경찰서장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저 위에서 장악하고 있잖아요. 도지사도 그걸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기초단체장인 시장도 그걸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저 위에 대통령이 그걸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가 대통령한테 잘못 보면 째깍몰이 날아가니까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하면 그냥 여야를 만나고 법에 걸려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을 하면 안 날아가.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나라는 그거는 뭐예요? 후진국인 거야 이제 이게. 이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이게 참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민이 주인이라는 말이거든. 민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민이잖아요. 다. 저게 전제주의 국가 내지는 왕권 국가는 왕은 민이 아닙니다. 왕은. 그런데 이 지금 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왕도 민이에요. 참 대통령도 민이에요. 똑같은 대통령도 나하고 똑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민이야. 검사도 민이고 다 민이에요. 똑같은 평등한 민인 거야. 똑같은 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 얘기가 좀 이상한 대로 흐르는 것 같지만 이제 이런 걸 곁들여서 얘기하는 건데 조선 말 고종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려서 이 고종을 놔두고 실질적으로 임금의 권리 행사를 누가 하느냐? 그 아버지인 이하응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누구예요? 대원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원군이라고 하니까 사람 이름인 줄 아는데 뭐 한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조선 500년 동안에 왕의 아버지가 실질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의 아버지가 되어서 권력을 행사한 살아있는 대원군은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유일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명칭이 대원군인데 그 또 흡사 이름처럼 그게 상징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초기에는 잘 했습니다. 초기에는 그 대원군과 명성황후라는 두 여인 그 여인 명성황후와 대원군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뭐 고종도 같이 끼워줘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참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장기 집권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라 하나를 망쳐먹었죠. 그 당시 일본에는 명치유신이 일어나고 급격하게 근대화가 되고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런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절대 명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었지만 권력 싸움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걸 인식하고 있어도 못한 거예요. 시도는 많이 했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시도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라가 망해버렸죠. 망해버렸는데 그럴 때에 그 대원군이 이제 할 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개혁적인 걸 했어요. 하는 것 가운데 세금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개혁하는 거야. 세금.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그 당시에 그 조선 말에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건립되고 이 시점에는 어떤 시점이냐? 서양의 열강들, 아주 그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들이 군사력을 끌고 와서 힘약한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드는 그것이 하나의 그 대세를 이루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힘을 가지고 우리도 딴 나라에 가고 식민지를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뭐예요? 최소한도 우리나라에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군사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군인을 양성해야 되고 군인을 양성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그런데 그럼 그 돈을
마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이 나라가 돈을 마련하는 것은 장사를 해서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어서 마련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똑같은 건데 그런데 그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을 누구한테 거두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어요? 가난하고 돈 없는 놈한테 세금을 거두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한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돈 많은 놈한테 세금을 거두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여기 한 놈이 돈을 다른 놈보다 가난한 놈보다 1000배, 10,000배를 더 많이 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00배, 10,000배나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왜 효과적이냐? 여기 1000명, 10,000명한테 돈을 걷어들이려고 그러면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돈 많은 놈한테 한 놈한테만 가서 그 1000만 배 되는 세금을 걷으면 경비를 적게 부담하고 더 많은 세금을 딱 걷어들일 수가 있잖아요. 후한마에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뭐입니까?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뭐겠어요? 양반들. 그런데 조선 500년 동안 어떻게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양반한테 세금을 안 거두는 겁니다. 양반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게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나라가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양반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야 할 상황이 온 거야.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이것들이 세금을 안 내잖아요. 저항을 해버리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똑같아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종합소득세, 종부세. 이게 뭐예요? 수익이 많은 놈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겠다는 논리에 딴 거 아니고. 그런데 옛날에는 양반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할 때 양반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겠죠? 지금도 돈 많은 사람한테 그 세금을 걷어들인다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 많은 놈이 양반이잖아요. 돈 없는 놈은 쌍놈이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저항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자기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부담을.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이 방송국에 이게 뭐예요? 돈 많은 놈한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 생각이 모자라고 그것을 한 사람들한테 뭐예요? 딱 다르게 왜곡해서 얘기를 하잖아. 아 그걸 하면 세금 폭탄 맞고 뭐 하고 저 이러거든. 그러니까 누가 해?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저항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아파트 6억짜리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크게 합당한 그 부동산 종합세를 매기겠다 이랬는데 아파트도 없는 나머지 새빵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그 아파트 가진 게 죄냐? 그 아파트 많이 그 6억짜리 뭐 20억 30억짜리 아파트 가졌다 그거다 세금 많이 매기면 되냐? 이거 저항하면 얼마나 넌센스고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제 이게. 괜히 이게 뭐가를 못하는 거죠. 그 한 말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지금 그에 대해서 내가 좀 오늘 좀
재미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박형동 씨가 특히 없어가지고 좀 많은 걸 생략하고 그러나 우리 거석이 아빠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는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보는 말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재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름 뭐이고 주식회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재벌이라는 개념은 지구상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령해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빌 게이츠. 그럼 빌 게이츠가 재벌이냐? 재벌이 아니야. 빌 게이츠는 돈이 많은 사람이죠. 부자죠. 거부지. 부자지. 재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재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항으로 상법에 어긋나는 방법이에요. 예. 이런 건 우리 지금 처음 와서 듣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내가 한번 자세히 얘기를 들어봐요. 이래 됐어요. 여기 학교가 하나 있어. 이게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이 학교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설립했어요. 우리가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치원에다가 이제 이런 학교를 하나 큰 걸 하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학교를 설립하고 자기가 이사장이 돼. 이사장. 그러면 자기 마누라가 학교 교장을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여기 밑에 아들 또 뭐냐면 처장을 시켜요. 처장. 들어오면 뭐 교사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또 이사야. 그러면 이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밥 먹으려고 아침밥 먹으려고 아침밥상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야 학교 어떻게 하자 하면 이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 구석이고 그래 아버지는 이사장이고 그 어머니는 학교 교장이고 그 밑에 뭐 또 삼촌 뭐 작은아버지 이런 거 뭐 다 이사로 같이 있고 뭐 그 밑에 또 살림을 다 관장하고 모든 걸 사무 처리를 하는 처장은 또 그 아들이 하고 이런 것을 일러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러서 족벌 체제라고 그러죠. 족벌. 족벌 체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학원관리법이라고 하는 걸 노무현 때 실질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에 가령 이런 거예요. 학교가 이사가 11명이 있단 말이야. 11명의 이사가 있으면 노무현이 그 학원관리법이라고 하는 그게 논리는 여기에 처음에 3사람 11명의 이사 가운데 3사람이면 9명은 너희 식구들이 족벌이 해먹어라 이거야. 그런데 3사람은 그 학교 출신인 동창회에서 하나 추천하고 지역사회에서 권위 있고 덕망 있는 사람 하나 이사하고 그리고 학부형들 대표해서 하나 좀 하고 그래 3사람 정도 하면 해서 이사회를 구성하라 이거야. 그 학원관리법이라는 게. 그러면 뭐입니까? 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비리를 이 3사람이면 충분히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거야. 이 산내 이
해를 설명하면서 이거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걸 한나라당에서 길을 서고 일어나서 거기 통과를 했어요. 그 국회에서. 그런데 막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하갈 없던 걸로 하고 무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명의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야, 족벌이. 그러면 뭐예요? 아까 우리 앉아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종교계에도 같은 선인끼리니까 누가 도둑질을 해먹어도 말을 못하잖아. 여기서 저 가족끼리인데 도둑질 해쳐먹고 다 해먹고, 아니 우리가 되게 사립학교 그 학교 교사 같은 거 하나 그거 취직 하나 하려고 하면 몇천만 원 돈 싸들고 가서 뇌물 갖다 바쳐야지, 이사장한테 같이 바쳐야지, 뭐 그게 그석도 하나 뭐 교사 자리 하나 얻는다 하는 거 우리가 공공연하게 다 비밀로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학비 받는 거 가지고 막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걸 갖도 족벌이라고 하는데 똑같잖아요. 벌이 싹 날아가서 요 가서 붙어 있잖아요. 여기. 기업을 족벌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일러서 뭐라고 하냐, 재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현대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삼성, 이병철, 현대, 정주영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만 이 회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의 주식으로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뭡니까?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가 막 설립하긴 했지만은 나라 돈이고 학생들의 학비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저것들 가족끼리 족벌로 운영하면 안 되듯이 이 주식회사도 족벌 체제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저거 가족끼리만 돈을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임효림도 그게 돈을 투자했잖아. 그 뭐 김아무개, 김개똥이 뭐 또 다 이거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 회사에 물건을 사 쓰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이건 절대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은 이걸 하게 놔두잖아. 이 제도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뭐예요? 온갖 회사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공적 자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적 자금. 나 돈으로 그냥 갖다가 회사 메꿔주고. 그리고 또 뭐 세금 감면해 주잖아. 법인세 감면. 온갖 한두 가지 혜택이 아니에요. 이 우리가 전기세 이러잖아요. 전기세. 이게 이제 하나의 일례를 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전기세를 우리가 물잖아요. 세금을 물고. 대통령이 나와서 뭐라 하느냐 이랍니다. 전기세를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줄줄이 국회의원이고 뭐이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하고, 싹다 언론사도 그렇고, 아이고 맞다고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 세계에서 지금 전기세를 한국까지 싸게 내는 나라가 없다. 이런 거야 이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텔레비를 듣고, 아 그게 맞구나. 그럼 전기세를 우리가 그렇게 싸게 써서는 되나? 그러니까 세금을 전기세를 올려서 내야 되지. 웃기고 자빠진 소리야. 웃기고 자빠진 소리. 왜 웃기고 자빠진 소리냐? 지금 현재 가정에서 쓰는 전기라고 하는 게 이제 가정용이 있어요. 가정용.
공공용이 있어 전기가. 가령 명사무소에서 뭐 전기를 쓴다든가 뭐 이런 뭐 복지회관 같은 데서 전기를 쓴다든가 뭐 학교 같은 데서는 이건 공공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용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전기요금을 제일 많이 내야 될 때가 어디겠어요? 제일 싸게 내야 될 때가 어디고? 우리가 생각할 땐 제일 싸게 낼 때가 여기가 제일 싸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용. 일반 서민들이 생활하고 뭐 쓰는 돈이니까. 거꾸로 돼 있어. 이 산업이라 하는 건 돈을 버는, 전기를 사용해 돈을 버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기 사용한 것만큼 난 돈을 수익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면 많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세를. 이게 제일 적게네. 제일 적게. 그러면서 이건 안 올리는 거야. 그 여기에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여기에서 적자가 나는 걸 어디서 전기세를 걷어가지고 메꾸느냐? 여기에서 걷어가지고 메꾸는 거야. 물론 이 집에서 전기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가서 돈 벌어먹고 살고 있지. 연계되어 있어. 이게 뭐 거세게 되어 있는 건 아니야.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치로 볼 때 여기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버는 데니까. 대한민국 지금 전기세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게 돈 많은 놈 양반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모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예? 이치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지금 시간이 뭐 그러고 다 됐는데 하나만 내가 더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요거보다 조금 알아듣기 어려울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 얘기 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작은 정부 이런 게 있어요. 그러고 밑으로 큰 시장. 시장이라 하는데 어디에요? 저 우리가 오일장 서고 뭐든 서고 저 시장에 가면 있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게 거래가 되는 걸 시장이라 그러는데, 그럼 그 시장이 우리가 저 조치원읍에 가면 재래시장이 있고 뭐 그 재래시장 그것만 시장이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전체 사회가 하나의 다 시장입니다. 시장. 그 속에서 물건이 주고 팔고 사고 팔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당이 뭐 군소 뭐 여러 가지 정당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개의 당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야. 이게 내가 정치적인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거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당은 이제 보수당으로서 이 당이 추구하는 정강 정책이 뭐냐면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작은 정부. 그럼 이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눈속임으로 뭐 이렇게 청와대 직원을 좀 숫자를 죽이고 공무원 숫자를 죽이고 이러는 게 그게 작은 정부가 아니에요.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축소하겠다 이거야. 축소. 축소해서 시장을 간섭 안 하고 놔두겠다. 너가 장사 마음대로 해먹으라. 그러면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뭐예요? 이 기획,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 이런 거예요. 큰 정부를 지향한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획경제라고 하는데 박정희 기획경제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강력한 기획경제를 실천했던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그래 이를테면 어떻게 되냐면 박정희 때는 석유값 정유사가 석유값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연탄값 연탄 만드는 공장 사장이 연탄값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못 올려요.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주유소가 하나 있으면 그 당시에는 여기서 반경 4km 이내에는 주유소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어. 옛날에는. 이거 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큰 시장을 지향, 하는, 권장하는 그런 사회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천안으로 간다고 이렇게 딱 가면 요 주유소가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주유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유소가 손님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가격을 정하는데 이 주유소 사장이 자기가 정합니다. 이 주유소 사장이 자기가 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럼 이 집에서 물건을 조금 더 팔기 위해서 기름값을 싸게 내줄 거 아니에요. 너 막 여기 1,000원 한다 이렇게 하면 아 나는 여기서 900원 해야 되겠다. 그럼 사람들이 900원 하는 집으로 가죠. 그렇게 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시장 가격의 자율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반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가격을 단합하는 건 아니지만 이 주유소 사장과 이 주유소 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너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1,000원 받는데 네가 900원 받으면 되겠냐. 내가 1,000원 받으면 너는 1,100원은 받는 거는 내 말 안 한다. 이래야 합의가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900원을 받는 게 1,100원을 받는 거야. 1,100원을. 이런 식으로 가격을 더 비싸게 올리는 경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유소는 그러면 적절한 비유가 아닐 것 같잖아요. 주유소도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소비자가 멍청해집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삼성에서 물건을 하나 옷을 하나 만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옷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 들어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니까 한번 잘 들어놔봐요. 옷을 만드는데 10,000원으로 10,000원으로 딱 가격을 책정해놨어. 근데 여기 LG가 또 옷을 하나 만들었어. 아 삼성이 옷을 10,000원에 했으니까 저것들보다 우리가 15,000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삼성 거보다 15,000원이니까 우리가 더 고급이 되는 거 아이가. 실질은 품질은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가격을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본적으로. 그래 가격만 보고 아 이게 더 고급이구나. 이걸 사는 거야. 누비똥이 더 좋다는 보장이 절대 없고 누비똥 가짜 만드는 저 서울 저 가리봉동 그 가내 공장에서 누비똥을 평생 누비똥 가방을 모방해서 가짜 만드는 사람이 원단도 더 좋은 원단 더 좋은 걸로 갖고 더 좋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도 그거 아무도 안 삽니다. 그걸 안 사고 누비똥 걸 비싸게 사는 거야.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그 사람이 10만 원을 갖다 내놔도 안 사요. 왜? 값이 싸니까. 소비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여기 텔레비라든가 이런 매수품을 통해서 가격이 비싼 건 네 거로
좋은 거. 그리고 품질이 안 좋아도 관계없다 이거야. 이 소비자 심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시장에서 지금 1,000만 원짜리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짜리 갖고 댕기는데 의미를 두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 1,000만 원 갖고 댕기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같은 우리가 무식한 사람은 아닌데 이런 거에는 되게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가지고 댕기는 가방이 1,000만 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50만 원짜리인지 뭐 5만 원짜리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는데 본인은 내 앞에 와갖고 의시되는 거예요. 내 1,000만 원짜리 가방인데 그 마음의 심리적 대리만족을 느끼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소비자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장이 이 기획경제에서는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죠. 네 인마 가방 이래 만들었는데 이게 원가가 얼마야? 얼만데? 그러면 인마 거기에 해서 원가 1,000원 들어갔으면 네 인마 한 200원 300원 이윤 붙여서 1,200원 받아 먹으면 되겠네. 가격을 딱 정해주니까 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게 기획경제예요. 근데 그거 없애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야. 올려가지고 그 비싼 거 그거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다 그게 그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해당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지만 뭐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 그런 형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만 더 이걸 얘기해 보겠어. 내가 이 전문가도 아닌데 이제 이게 하나 더 우리 이름 뭐고 임빛나 씨가 듣고 있으니까 임빛나 씨 같은 중학생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야.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산업 사회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잖아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 하는 게 이제 뭐인가 등해서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해서 구체적인 거 얘기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자본주의의 중심에는 뭐예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이 1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예? 내가 돈을 1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1억을 투자를 해서 땅을 사면 10년 후에 1억짜리 땅이 10억이 될 수가 있다. 이 비유입니다. 뭐 10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뭐 내나 1억으로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그런데 1억을 은행에다 저금해 놓으면 이자를 보여서 10년 후에 어떻게 하냐면 가령 1억 3천이 됐다. 그러면 내 재산이 3천이 정식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굉장히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1억으로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이 땅을 1억으로 살 수 있는 땅이 10억을 사야 되는 결과가 오면 1억 3천만 원 재산이 정식된 건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손해다. 이걸 뭐라 인프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연세 드신 분 보다님도 한번 들어보면 이게 우리 선생님들도 이게 상식이니까 한번 들어봐봐요. 경제 논리야 이게. 그런데 그러면 은행이 이제 뭐예요? 은행이라 하는 건 내가 더 저금을 하면 이게 은행이 내가 10억 돈을 가지고 은행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런 걸 안 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는 건데 요즘은 은행도 그런 걸 하긴 해야 하는데 이제 은행의 순수 업무는 돈을 빌려주고 하고 이자를 받고 이제 그걸 이윤을 취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은행이 기본 자기 자산도 있지만 고객이 저금을 해놓은 걸 근데 내가 은행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10억의 자산을 가지고 고객의 돈을 놔두고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저금한 사람은 1억 3천으로 벌어나지만 은행은 자기 자본을 갖다 남한테 빌리면 더 비싼 은행이 주는 것보다 더 비싼 은행
융자 저기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를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1억 5천을 벌었다고 얘기해봐요. 1억 5천이야. 이거는 예라 이제 이 예. 그런데도 이거 은행도 이거 보면 많은 장사 아니에요. 이거 땅을 사놨으면 이렇게 돈을 버는데 괜히 남의 돈 빌려줘 가지고 그래 인프라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잖아요. 근데 은행은 안 망하거든. 요 이치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고객이 또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지만 고객이 돈을 1억을 맡기면 고객이 맡긴 돈이니까 고객은 인프라를 당해서 가치가 따로 떨어지지만 은행은 손해볼 거 없잖아. 자기 돈이 떨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러기만 하느냐? 요게 내가 중요한 비밀을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행은 어떤 게 돼 있냐면 장사를 영업을 어떻게 하냐 하면요. 내가 왜 이런 걸 잘 아냐 하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내가 종단개혁을 하면서 총무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조계는 총무에 있으면서 신협을 하나 조계사에다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신협이 거의 뭐 한 몇천억, 2천억인가 3천억짜리 신협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그걸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내놓고 나오는 뒤에 스님들이 다 망해먹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는데 그걸 이제 내가 그 설립해보고 뭐 이사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알아. 근데 이게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이 이게 고객 예탁금 또 자기 이 주식으로 했는 기본 자기 자본 그런 걸 해서 막 100억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100억 이 100억을 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100억을 빌려주는데 여기 A라는 사람한테 50억 빌려주고 B라는 사람한테 50억 빌려주면 100억이 없어지잖아요. 다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 C라는 사람이 또 돈을 빌리러 왔어. 또 50억 빌려줘요. 없는데 어떻게 빌려줄 것 같아요? 그래도 빌려줄 수 있게 돼 있어. 10억 빌려줘요. C라는 사람. 나중에 D라는 사람이 또 하면 또 50억 빌려줘. 또 이거 어떤 사람이 와서 빌려달라면 또 50억 빌려줄 수 있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은행에 100억이 있잖아요, 돈이. 내가 예탁하는 사람은 돈을 갖다 줘서 예탁을 하지만 빌리는 사람은 여기 있는 돈을 50억을 가져가지 않아. 빌려가지고 뭐예요? 통장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내지는 수표를 가져가요. 수표를. 그 수표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진짜 돈은 이 은행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빌려줄 수 있는 100억 돈에 10배까지를 빌려줘도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서류만 이렇게 사인만 해주면 되잖아. 빌려주는 거야. 그래 실제는 이 100억이 가지고 있는 건데 실제 이거 빌려주는 것을 하면 이게 은행이 뻥 부풀려져 갖고 1,000억짜리가 돼버리는 거야. 1,000억짜리. 그래 이 은행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손해를 누가 먹어서 이게 100억을 1,000억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무너져 버리면 이게 은행에서 가면 이 신탁한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은행의 그 은행법이 지금 IMF 이후에 옛날에는 은행 저기 내가 은행이 무너져도 내가 10억 저금을 했으면 10억을 다 돌려주게 돼 있는데 내가 10억 저금을 했잖아요, 은행에. 지금 현재 2천만 원을 물려주는 은행도 있고 5천만 원. 최소 한도가 지금 최고 금액이 5천만 원인 거예요. 5천만 원까지만 주고 나머지 9억 5천만 원은 못 받습니다. 은행 망해버리면. 땡이에요. 땡이 그래 되는데. 그래 이런 현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은 인프라가 아무리 일어나도 결론적으로 인프라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 계속 이자를 벌어들이고 수익을
인프라가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대 선정은